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의 전혜원입니다. 오늘은 의학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암 환자들이 모이는 종양내과에서 암 치료의 계획과 방향을 세우는 선장의 역할을 하는 이재령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과 함께 방광암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종양내과 하면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내과는 비교적 내과에서는 신생과에 속합니다. 종양의 내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주로 특히 치료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우리가 전신요법이라든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흔한 암이 위암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네. 위암 같으면 이제 진단은 이제 위장관 내과에서 진단을 하고 수술은 이제 위장관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 항암 치료는 종양내과에서 하고 일부 방사선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방사선 종양내과에서 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방광암 시간이니까 방광암의 진단은 대개 비뇨의학과, 예전에 비뇨기과에서 하고 수술도 비뇨기과에서 하고 그다음 술 전이나 술 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저희 종양내과에서 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때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죠. 그래서 종양내과는 종양 치료, 암 치료에 있어서 특히 전신 치료를 하는데 주력을 하는 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종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암을 치료하러 병원에 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줄은 잘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종양내과도 모든 암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 같으면 이제 비뇨기 암에 있어서 전신 치료만 하고 예. 또 일부 유방암만 하시는 분, 또 폐암만 하시는 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병원에서는 여러 종양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상급 종합기관에서는 종양을 더 나누어서 보는 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서요.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 방광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방광암이 대체 어떤 암인가요? 방광암은 방광암이죠. 방광에 생기는 암. 맞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방광에 생기는 암이 방광암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광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방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니까 방광암이라 하는데 네. 요로 상피세포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방광의 조직학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방광의 기능이 아시다시피 이제 소변을 요를 모으고 배설하는 기관이죠. 배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요를 만들고 저장했다가 배설하는 데 필요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예. 신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면 우리가 신우에서 신우를 거쳐 요관으로 내려오고 요관 다음에 이제 방광에서 이제 저장된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예. 이게 다 요로계입니다. 요로 시스템인데 거기에 생기는 종양이 다 요로 상피세포암입니다. 치료가 비슷합니다. 특히 전신 치료가. 그중에 방광암이 가장 흔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신우, 요관, 요도 이러면 이게 잘 눈에 딱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네. 대신 방광은 비교적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도 방광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오늘 저희 이런 시간에는 요로 상피세포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방광암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해 주신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는데 증상이 과연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방광암 증상은 이제 비교적 특징적입니다. 혈뇨죠, 혈뇨. 그렇군요. 혈뇨. 예. 이제 소변에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근데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방광암은 흔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혈뇨를 일으키는 질환은 뭐 방광염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뭐 여러 개 생기는 어느 결석도 있을 수가 있고, 남성은 또 전립선염도 일으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양성 질환 대부분 다른 증상을 동반하죠. 통증을 동반하거나 특히 뭐 방광염 같으면 오줌 소태 이런 증상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방광암에 생기는 혈뇨는 되게 무증상의 혈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혈뇨가 있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예. 소변을 요즘은 되게 수세식 화장실이고 네. 자기가 소변을 보고 나면 이제 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소변을 보고 보니까 피가 벌게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럼요.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의료기관에 빨리 오십니다. 아. 네. 근데 간헐적으로 예. 이제 출혈이 미세 출혈이 있는 현미경적 출혈이라 그러는데요. 예.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혈구 세포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미세 출혈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교적 병원을 빨리 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예. 자, 방광하면 또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네네. 맞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방광암이 흡연과 연관돼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많죠. 그리고 뭐 흡연 그러면 되게 폐암과 관련성이 있는데 예. 그 폐가 이제 흡연을 했을 때 뭐 우리 담배 연기에는 많은 그 암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이 있죠. 네. 지금 제가 한 70여 가지 이상 알려져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흡수가 되죠. 네. 예, 흡수가 돼서 이제 다시 피를 통해서 다시 걸러지겠죠. 네. 걸러져서 소변을 통해서 다시 요로 배설이 되는데 방광에 이제 배설되기 전까지 이게 거기서 저장이 되니까 방광벽이 가장 많이 접촉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광암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방광암 가진 환자의 90%가 흡연을 하고 있어요. 흡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흡연의 병력이 있든지. 그리고 최근에 여성의 특히 서구에서는 여성 방광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성 흡연율이 높아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만 이제 금연만 한다면 네. 우리 전체 방광암의 한 30%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예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흡연이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방광암에 걸릴 확률을 좀 높이는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방광암의 원인이 되겠네, 결국요. 흡연을 예. 제한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요즘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에서는 아직 그 상수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그렇군요. 무슨 예.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든지 아니면 화학 물질 노출인데 화학 물질 노출 중에서 이제 벤젠계. 네. 벤젠이 주로 어디 사용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염료, 염료, 염색, 예, 도료, 네. 섬유 뭐 이런 사업에 사용되겠죠. 예. 예,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이 일부 그런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요즘이야 뭐 예방의학이나 산업의학이 잘 발달돼서 뭐 최근에도 뭐 저기 공장과 그 인근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보고도 한 마을이 좀 있었죠.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예. 그게 관련이 있고요. 예. 다른 것은 염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염증이요? 네, 만성 염증요. 어. 만성 방광염이 있으니까 내가 방광암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서 만성 염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염증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결핵이 많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결핵 앓으시던 분이 이제 결핵성 신장염, 결핵성 신우염 걸리면 이게 만성적으로 낫지가 않아요. 한참 지나서 예. 뭐 신우암이나 방광암이나 걸리는 분도 있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이제 척추 손상이 있는 분들은 예. 소변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제 도뇨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계속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방광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치명적이죠. 안타깝습니다. 뭐 네. 어쨌든 방광암에 걸릴 확률을 좀 높이는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일반적으로는 뭐 혈뇨를 보고 네.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는 뭐 시기가 좀 빠른 편이긴 하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검사들을 거쳐서 방광암이 이제 이렇게 확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방광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뇨로 주로 오니까요. 예. 일단 요검사를 하죠. 일반적인 요검사를 해서 진짜 혈뇨가 있나 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포진 검사를 많이 합니다. 세포진 검사요? 그렇죠. 예, 소변에 암 세포가 혹시 있느냐 보는 거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감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거는 진짜 암이 있는데 이걸 찾아낼 가능성, 이게 반밖에 안 돼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검사를 해서 혈뇨가 있고 세포진 검사를 해서 있든 없든, 그다음 우리가 방광암이 의심이 되면, 예. 즉 다른 원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방광 내시경이죠. 내시경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방광 내시경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검사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비뇨기의학과, 비뇨의학과에서 하죠. 그래서 뭐 방광 내시경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소 마취를 예. 통해서 되게 뭐 빠르면 30분 내에 다 끝나는 검사죠. 그래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예. 진짜 종양이 있느냐, 있으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방광암이 진단이 되는 과정이겠네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침범했느냐, 이런 병기 판정이 네.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연기, 일기 이런 그렇죠, 거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수는 결국은 종양이 어디까지 침륜했느냐. 방광에는 방광벽이 있죠, 방광벽. 네. 위에는 위벽이 있는 것처럼 방광에도 방광벽이 있습니다. 매우 얇지만 그 방광벽에는 특히 우리 네 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첫 번째 층이 점막층이에요. 예, 점막세포. 점막 하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얇아요. 점막 하층 아래쪽에 이제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바깥은 이제 장막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결체 조직, 지방 조직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층에서 각각 어디까지 암이 침달했느냐에 예. 따라서 0기, 1기, 2기, 3, 4기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림프절로 암이 침범했느냐, 침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이제 원격 전이가 되겠죠. 원격전이요? 원격 전이죠. 이제 암이 모든 암이 그렇죠. 암이 방광암에 생기지만 방광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뭐 전이 된다, 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원격 전이는 이제 되게 방광이 골반에 있으니까 네. 골반 림프절을 벗어나는 다른 데 생기는 림프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목이 아픈 편도 붓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림프절이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 여기 막 그 쇄골 상부 여기 쇄골이 있잖아요. 여기에 림프절이 커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막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폐나 간이나 뭐 이런 뼈나 이런 네. 곳으로 전이가 생기기도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예. 예, 대부분은 75%는 초기 네. 1기 이하에서 발견이 됩니다. 방광암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진단 순서를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처음에 혈뇨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오신 분들이 네. 이 단계 거치시면서 굉장히 놀라실 것 같다는 놀라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전혀 방광암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방광이 진단이 됐어요. 내기시경을 해보니까 방광암이 있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도 판정해야 되고 치료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네, 입원을 하고 뭐 보통 통원 치료하기도 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방광 않나요? 내시경을 하기까지는 다 외래에서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방광 내에 있는 종양을 절제해야 되겠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일종의 수술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요도, 그 요도를 통해서 예. 방광 종양 절제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TURB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도를 통해서 어떤 뭘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게요.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게 이제
더 큰 굵은 어떤 기구가 들어가서 종양을 절제해야 되니까 국소 마취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예.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네. 입원해서 우리가 경료도 종양절제술을 하면 그냥 종양을 떼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 종양 아래쪽에 있는 근육층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근육을 침범했느냐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예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치료도 아주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근육까지 열심히 검사해서 네. 종양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비근침륜성 방광암이라 그러고, 이래 보니까 근육을 침범했다. 예. 근육층을 포함해서 잘라니까 그 안에도 막 종양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근침륜성 방광암 그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군요. 네. 근육을 침범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뭐 나타나는 증상이나 뭐 절제술 네. 이후에 그 치료나 회복 과정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가요? 네. 비근침륜성 방광암,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은 완치율이 아주 높아요. 네,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예. 네. 그리고 물론 그걸 또 다시 나누기도 해요. 이게 저위험군, 고위험군. 근데 위험하다는 건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그렇죠? 종양이 나를 자꾸 괴롭히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괴롭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꾸 재발하는 거. 네. 뭐 재발이야 뭐 난 불편하지만 계속 깎아내고 해서 내가 그 암으로 해서 사망하지 않으면 재발을 치료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병이 진행한다라는 거죠.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던 이제 암이 근육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근육층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 혈관을 타고 전신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육 침범이 되면 우리가 완치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걸 우리가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침륜성 방광암이 있을 때 예. 얘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 재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진행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에 따라서 네. 우리가 경료도 방광절제술 이후에 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거의 없는 방광암은 경료도 방광절제술을 하고 뭐 한 차례 항암 치료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예. 예, 그걸로 치료가 끝이에요. 비교적 간단하네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 재발하나 이제 주기적으로 예.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 예. 이거는 재발도 아주 높겠고, 상당수에서 이제 그 방광 근육층으로 침범할 것 같으면, 네. 그때는 그런 재발을 막고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좀 더 강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료도 방광 절제술 이후에, 네. 거기에다 이제 우리 BCG라는 면역 치료를 합니다. BCG가 뭐 아기 때 맞는 그 주사 그런 거 맞나요? 맞아요. BCG 여기 다 예전에 맞았던 거잖아요. 예. 네, 요즘도 맞죠? 예. BCG는 사실은 이제 그 생균이죠, 생균. 대신 이제 약독화된 생균이죠. 그러니까 예. 독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생균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결핵 예방 주사로 썼던 거죠. 네. 근데 그 BCG는 결핵균은 아니고 소에서 이제 결핵을 유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이죠. 그 네. 약독을 시켜서 방광 내에 주입을 합니다. 방광 주입을 하면 기전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주입했을 때 아마 그렇게 그 방광 벽면으로 그 점막으로 우리 면역 세포들을 끌어당겨서 예.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 면역 세포에 의한 암 세포의 사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하죠.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 유도요법이 있고 이제 유지요법이 있거든요. 예. 유도요법은 이제 매주 병원에 가셔서 네. BCG를 갖다가 이제 방광내에 주입을 해야 되니까. 주입을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좀 거치시켰다가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니까. 예. 귀찮죠?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방광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라는 게 결국 염증 세포니까 염증을 유도해서 그 염증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암을 이겨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광염 증상이 있죠. 아프죠. 출혈 나죠. 열도 나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전신으로 이렇게 균이 이렇게 퍼져서 막 전신 염증성 반응처럼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몸살 한기 나는 나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군 같으면 사실 유지를 하고 3년 동안 유지요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주기적으로 3개월, 뭐 6개월 이 단위로.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분은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 분명히 재발률과 진행률을 우리가 뭐 30% 이상씩 다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비근 침륜성 방광암이잖아요. 제가 방광절제 이야기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은 방광을 절제하지 않아요. 방광을 없애지 않아요. 자기 방광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근육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져요. 네. 아까 더 많이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육을 침범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비침륜성 방광암은 아까 말씀드린 경요도 방광절제술이 진단이자 치료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뭐가 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TURB 경요도 방광절제술을 하니까 근육을 침범했다. 예.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진단이고 새로운 뭔가가 기다리고 있죠. 더 큰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 좀 더 큰 수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요? 경요도 방광절제술을 하고 근육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예. 그런 경우에 주된 치료는 방광절제입니다. 주된 치료가요? 네, 거의 방광 100%가 그런가요? 절제예요. 100%는 아니죠. 네, 뭐 다양한 방광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예. 주 치료는 방광절제예요. 그 진단 받는 순간에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방광이 없어요. 방광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방광절제술을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방광절제술은 어떻게 보면 방광을 떼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방광은 요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예. 방광 주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남성 같으면 그 방광 바로 앞쪽에 전립선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전립선 주위에는 우리 방광의 관략근, 소변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상에 중요한 그죠? 그 성생활에 관련된 그런 신경들이 다 지나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방광절제술이라는 것은 남성에 있어서는 방광전립선 절제술이에요. 방광전립선 정란까지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 기능 장애가 생기겠죠. 또 성기능 장애가 생기겠죠. 네. 그죠? 여성은 더합니다. 여성은 네, 여성은 방광 뒤쪽에 이제 자궁이 있죠. 그리고 남성이 이렇게 전립선이 있는 부분은 자궁 경부예요. 네. 그리고 자궁에는 또 난관과 난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 방광 절제술이라는 것은 방광, 자궁, 자궁경부, 난관, 난소 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골반 절제술이에요. 골반의 앞쪽 반이 없어지는 수술이에요. 무지막지하죠. 네, 큰 말씀만 수술입니다.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힘든 수술이에요. 네, 아주 힘든 수술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의 주기능, 요를 저장하고 요를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배설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요로를 우회시켜야 됩니다. 우회시킨다고요? 네, 한번 보세요. 이제 신우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왔죠? 네. 방광이 없어요. 소변이 어디로 가요? 뭔가 다른 연결을 해줘야 그렇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게 요로 우회를 해야 되겠죠. 요로? 소변에 내려오는 길을 우회시킨다는 거죠. 요로 우회술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방광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거에 대용 방광이래요. 대용 방광. 우리가 신방광, 네. 새로운 방광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대용 방광 조성술이죠. 대용 방광을 새로 만들어서 그게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소장의 이제 마지막 소장이 이제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위를 일부를 절제해요. 네, 소장이 얼마나 작아요. 네,
갖다 이렇게 횡으로 갈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처럼 만들어요. 예. 공처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요 관을 연결시키고 요 돌을 연결시켜요. 그게 대형 방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다른 장기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그렇죠. 대신해서 기능을 그렇죠. 하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형 방광 네. 조성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더 많은 환자가 그냥 우회를 시킵니다. 우회를 시킨다고요? 네, 그는 이제 이 회장 도관 조성술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회장이 바로 그 소장 중에 대장에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일부를 떼요. 네. 그래서 조금만 떼요. 떼서 그 한쪽 끝단에 요관을 다 연결시키고 마지막 끝단은 복벽으로 빼요. 요도로 빠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복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배로 빠진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우리가 요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계속 소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여기 이제 그 파우치를 달고 있어야 되죠. 네. 네, 이렇게 방광암의 확진부터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중에 정말 많은 의학 정보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방광암의 치료와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